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잘 지내셨어요? 예, 아이고, 얼굴이 좋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 그동안에 무리를 하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버티시다가 미국에 가셔가지고 또 계속 미국 전국을 돌면서 이 탄핵 사태의 본질을 알리는 그런 투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미국에서 지켜보시다가 아마 어떤 결심을 하시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뭘 하셨습니까? 예, 처음엔 제가 한 열흘 동안 몸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 휴식을 하면서 간단한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를 받고 몸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회복이 됐길래 제가 그 다음부터 느낀 바가 있어서 미주 전역을 순회하면서 구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10개 도시를 전부 쭉 서부 동부 다 예. 제가 뭐 미국을 이번에 2번 돈셈이 됐고요. 도시로 말하면은 로스앤젤레스,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을 해서 뉴욕, 그 다음에 캐나다의 토론토, 예,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 또 그 다음에 다시 밴쿠버로 캐나다로 와서 밴쿠버, 다음에 이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로 갔다가 휴스턴으로 가서 시카고로 들려서 다시 LA로 이렇게 2번 미국을 돌았습니다. 23일 걸려서 구국 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민들이 한 200만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밀집해서 사시는 데는 다 커버를 하시죠? 예, 큰 도시는 다 들렸습니다. 주로 교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제가 이번 강연의 목적은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선생님이 앞에 있는 제가 이 책 제가 탄핵한다의 속편.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미국에 계실 때 출판됐습니다. 이 책에 사실 출판 기념 강연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한국에서 못 가지고 그 대신 미국에서 출판 기념 강연을 한 거고요. 아울러서 탄핵의 실체를 알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 의견을 드리면서 그러한 시국 강연회를 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정말 이번에 미주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을 제가 참 받고 또 느끼면서 정말 투어를 잘했구나, 이렇게 많은 감동과 또 다시 한번 이 투쟁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계실 동안에 이제 2가지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3월 3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것을 하나의 그 탄핵의 정변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표를 한번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그 탄핵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재판 사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개인에 대한 재판 사건으로 보면은 이거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게 하나의 검사가 어떤 범죄인을 기소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
용어로는 파면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면서 사건은 이게 단심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판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주류 언론, 그렇죠. 제도 언론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탄핵을 탄핵한다 책에서 쓴 것처럼 이번에 탄핵은 결코 개인에 대한 재판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의 그 정체성, 국시 이런 것에 대한 도전이고 또 제가 더 나가서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다. 신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에서 본다면 소위 정변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해서 정변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정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을 바꾸는 거죠. 정권을 바꾸는 것이니까 선거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변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네 가지 단계로서 그 이번 탄핵 사건이 정변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탄핵 정변에 끝나지 않고 와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인 소위 대선 이게 5월 9일이니까 이 대선을 지금 며칠을 앞둔 소위 탄핵 정변의 완결 단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탄핵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의 해석은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고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작년 12월 9일에서 시작돼 가지고 5월 9일까지 5개월 동안 150일이죠. 150일 진행되는 1년의 과정은 이 정변의 목표는 정권 바꾸는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그 이념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체제를 바꾸는 것까지 갈 수도 있는 정변론으로 본다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혁명의 그 어떤 그 단계로 본다면 정변으로 본다면 소위 지금 보수에 대한 소위 우파 보수에 대한 좌파 진보의 도전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대선에 의해서 하나의 그 절차가 완결되는 그러한 민중혁명의 이러한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왜 그러면 미주 투어를 제가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은 대통령 지위를 파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그 응징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제재라고 그럴까?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근데 왜 구속을 하느냐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선거와 직결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구속의 의미는 이 선거를 치러서 자신들의 그 정권 쟁취를 완결시키는 데 있어서 이 대통령의 그 구속이 없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선거의 유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탄핵 세력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음모와 또는 그 잘못된 여러 가지 법 집행 과정이 국민들 앞에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거에서는 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이다. 이 선거에서 지면은 그동안에 모든 목표가 무너진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수포로 돌아가면 단순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으로 뭐 없던 것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역사에서 보다시피 실패하면은 그 반작용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불게 되고 반혁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구속은 소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이 된 것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이제
저들은 이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불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죄도 없는 사람을 구속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저는 미주 투어를 시작을 해서 이 부당성을 적어도 미주 애국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한국의 국민들에게도 소위 유튜브, SNS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미주 투어를 한 거고, 또, 저와 같은, 저는 이와 같은 해석의 입장에서, 이번 탄핵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탄핵을 추진한 세력들을 반드시 좌절을 시켜야만, 소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그 불법한 어떤 정변, 이러한 시도로의 그 좌절을 시켜야, 그래야만 한국은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또 법치주의를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신념에서 이번 선거에 어떻게 해서든 그 소위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그 열망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꼭 당선돼야 된다. 이러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적어도 이런 불법하고 이러한 그 정변의 탄핵을 추진하고 시도한 그러한 세력들이 결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소위 불법한 정변의 열매를 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불법한 탄핵 정변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또 무너진 법치주의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 대선에 제가 참여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당초에 선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하던 제 입장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 바꾸는 계기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계기는 그렇습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이 한 100페이지 되는데 저도 다 읽어보았는데 이건 절대로 구속 사유가 아니고 그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지고 구속해서는 안 될 사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물죄를 걸었는데 추징할 돈은 없어요. 그게 참 웃음증. 넌센스죠. 뇌물이 찾아보니까 그게 다 재단에 들어가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주머니에서 꺼낸단 말입니까? 이건 뭐 코미디인데 사실은 최수원 씨, 최순실 씨하고는 경제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영장에서 참으로 희한한 것은 바로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죄목 중에 하나가 종북 좌파들이 문화예술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국가가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시를 한 것이 구속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좌파, 종북 세력이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공무원들은 그러면은 종북 좌파 세력의 문화예술 활동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데올로기를 적인 사법 행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을 우리 요새 홍준표 후보가 유세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찰이 문재인 후보 눈치를 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아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하여튼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이것은 단순한 탄핵 문제가 아니라 정치혁명적인 민중혁명적인 계급혁명적인 그것을 깐 진행되고 있는 혁명의 1단계를 완료하는 결과가 선거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선거다. 선거 그렇습니다. 과정으로 봐야 되고 그것을 저는 이렇게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혁명적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딱 쉽게 증명하는 게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인물인
이재용 씨가 절대로 구속돼야 안 될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고 예. 반공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예. 그동안에 종북 좌파 세력하고 싸우는데 실무적 책임자였던 김기춘 실장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아닌 걸로 해서 구속돼 있다. 이 세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혁명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이런 제가 같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 같지만 제가 이번에 미주 투어를 하는데 저는 이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탄핵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투어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는 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 연락을 해서 투어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서 투어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뿐만 아니라 저한테 대해서뿐만 아니라 영사관을 통해서 이 저의 강연회를 주최하려고 했던 수많은 미주의 태극기 애국 시민들에게 주최자들에게 공문서 및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을 해서 영사가 직접 전화를 하고 그래서 집회를 하지 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집회 방해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도시에서는 영사가 직접 제 강연에 참석을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제 집회 미주 투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이 대선이 그냥 탄핵과 관련 없는 하나의 이런 그냥 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게 아니라 탄핵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 대선은. 그렇습니다. 그걸 증거예요. 만약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비판하는 어떤 언론도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탄핵 사건이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재판 사건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정변이라는 그러한 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월 10일 날 8대 0으로 헌법재판소가 아주 문제 많은 결정문을 발표했는데 그 결정문에서 이런 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파면함으로써 그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부작용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3월 10일 파면함으로써 이루어진 선거가 60일 선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촉박된 60일 선거에서 60일 선거죠. 이미 문재인 후보는 사실상 스타팅 라인을 먼저 출발해가지고 한 10m 앞에서 뛰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부랴부랴 경선하고 공약 개발하고 하다가 이제 선거판에 뛰어들었는데 이 뒤죽박죽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후보를 검증할 기회가 또 후보는 제대로 알릴 기회도 놓쳐버린 상황에서 어차피 6일 뒤에 우리가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은 선거 결과를 결정해버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보시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이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 투어를 하시고 갑자기 한국에는 왜 오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홍준표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 홍준표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만 되겠다 하는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겠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이 돼서 우선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무죄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제 신념에서 홍준표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어저께 한국에 돌아왔고 그 길로 저는 대구에 내려가서
홍 후보 그 지원 유세에 예, 참가했습니다. 참가해서 제가 5분 동안 대구 시민들에게 간단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는 잘 모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잘 아시군요. 같은 뭐 법조인이고 그분이 여러분들 혹시 모르지만 지금 그 이번에 그 홍준표 후보는 대단한 정치 베테랑입니다. 예. 사선 의원인가 그렇죠? 저 여당 대표를 했으니까. 예, 여당 대표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 경남지사를 그렇습니다. 역임을 했고 정치적으로 볼 때 대단한 베테랑 정치인이고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게 된 거는 이분이 법조인 출신이에요. 예. 물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인권 변호사예요. 예. 사실은 정통파 변호사라기보다는 인권 변호사적이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 변호사, 그렇습니다. 노동 변호사, 노동 문제 전문가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법치 질서를 세우려면요, 단순한 그런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것보다는 국가의 법 질서가 무언지를 알고 그 국가의 법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가진 법조인이 사실은 굉장히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볼 때 홍준표 지금 후보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선은 굉장한 저는 그런 점에서 우선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거고, 또 한편으로 또 하나는 그분이 공약에도 또 자기가 당선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그랬어요.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우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그분께 감명을 받은 거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선 관련된 후보자나 또는 대통령 중에 보수 쪽에서는 서민적인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통령들, 보수계 쪽의 대통령들이라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서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서민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후보가 없었어요. 이회창 씨도 대표죠. 이회가 아니죠. 또 이명박 씨는 출신은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조기 출신을 해가지고 이미 현대 그룹의 재벌 그룹의 총수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서민 대통령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리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서민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홍준표 후보는 보수가 처음으로 내세우게 된 서민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점이 앞으로 우리나라 보수를 완전히 새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특히 어필하지 못했던 거는 보수 후보들이 전부 안보 위주의 논리에 치중했던 거예요. 서민을 대변해 준다는 그러한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소위 서민을 대변한다는 그 사람들의 보다는 훨씬 더 서민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의 경력을 보더라도 대단한 서민적인 정신을 가지신 분이고,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용모라든가 말하시는 용모도 서민적이고 용모도 서민적이고 말투도 서민적이고 그야말로 보수 서민
보수와 서민을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보수의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이분을 가지게 된 거는 우리 보수의 정말로 다행이고 행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지 못했던 이러한 그 보수 대통령,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러한 그 우리들의 염원을 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 바램을 그야말로 이번 기회에 실현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보수가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다. 예. 이런 그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분이 꼭 당선돼야 되겠다 하는 소신에서 다 필요한 여정을 좀 또 쉬어야 되지만 좀 무리를 해서 제가 어저께 달려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서민 대통령은 최초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예. 63년 선거에서 예. 서민 가난한 농민 출신 박정희 후보 대 귀족 출신 윤보선 후보가 예. 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때 옷차림이나 예. 용모나 이런 게 그래서 16만 표 차이로 예.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그 뒤에 한 30년의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홍준표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보면은 당당한 서민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서민 대통령의 플러스 당당하다. 그래서 이 사람 연설을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비원의 아들, 까막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보여준다. 그러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 아니다. 우리 엄마다.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인데 왜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아주 신기하게 본 게 우리가 우리 변호사님도 태극기 집회 때 항상 말씀하시기에 이 나라는 지금 신종 양반들이 다스리는 나라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반 계급들이. 그러니까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이게 조선시대 양반들과 똑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특권층이다. 이 기득권층이 아니다. 이거 특권층인데 이 사람들은 법 위에 노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홍준표 후보는 연설을 하면은 바로 그걸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해요. 그래, 그것을 아주 알기 쉽게. 그래서 검찰을 제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 방법도 보면은 아예 막 경찰한테 영장 청구권을 주겠다. 영장 수사권 주자는 그건 아마 헌법 개정상일 겁니다. 헌법 개정은 아닐 겁니다. 형사소송법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종편을 뭐라고 하냐면은 종일 편파 방송하는 거다. 종편이다. 제가 하던 말인데 누가 저보고 홍준표 씨한테 저작권료 청구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참 당당하신 그러니까 분이에요. 기자들이 또 싫어하지 않고 폭소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서민성 플러스 우리 보수가 안보 이념 중심으로 가다가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됐는데 이 혁신성이 부족했는데 이 홍준표 씨가 나와가지고 우리 보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 거죠. 아주 공격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더구나 쉬운 말로 이렇게 특권층 개혁을 하는 걸 감아들어 보면 홍준표 씨가 문재인 안철수보다 더 진보적이에요. 더 진보적이죠. 진짜 진보죠. 이게 바로 진짜 진보입니다. 제가 지금 그 탄핵한다라든가 법치주의는 죽었다 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종북 좌파들은요 소위 민주다 진보다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양반 계급들이에요. 그 의식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노조 귀족 노조예요. 언론 귀족 언론이에요. 권력 언론이에요. 사법 전부가 다 권력 검사 권력 판사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법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 우리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모순된 이중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탄핵 사건이 그 정난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양반 계급들을 타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반 계급들을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는 본인들이 바로 그 양반 계급의 이름이에요. 그 그룹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양반 계급을 타파하겠습니까? 정말 양반 계급을 타파하려면 홍준표 후보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수 출신의 여러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을 쭉 봤지만 홍준표 후보는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양반 계급을 타파할 수 있는 진정한 투사예요. 사실은 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그 우종창 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종창 지사. 저는 그분 참 존경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실 좀 만나 뵙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그 언론도 정말 SNS화가 이번 선거에서 SNS가 홍준표 후보가 만일 대통령 후보가 되면 무엇을 의미하냐. SNS가 제도 언론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뒤엎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언론 귀족들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의 의미 중에 하나는 저는 안보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거 아니 안보 논리가 아니라 통일 논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 이분한테서 통일의 논리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통일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느냐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북한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이야기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소위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정부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개발한 세계의 가장 그 불량한 정치 집단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런 논리 가지고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연방제 통일을 말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그 자유민주의 통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미국에서 이번에 달려온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못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요,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잘 보시면요. 그분은 1년 안에 북한을 공격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미국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수건 돌리기로 미뤄왔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요, 바로 미국에 대한 안보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자기네 안보를 위협하는 그 세력을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아요. 물론 중국이나 소련이나 무슨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고 북한에 대해서 그러느냐 이러지만 중국이나 소련이라는 강대국들은요, 소위 강대국 간의 하나의 클럽이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진 않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아요. 문명국가니까. 그런데 북한이라는 조그마한 집단은요, 이건 거의 준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아이시스라든가 탈레반이 핵무기 가지겠다는 거하고 같은 입장에서 보는 것이 세계의 시각입니다. 그게 미국인의 시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 점을 놓치고 있어요. 자꾸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왜 중국은 핵무기 가지고 미국은 핵무기 가지면서 왜 우리 약소국은 못 가지게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세계의 시각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강대국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 북한 공격을 한다는 거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시큐리티를 위해서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미국 보고 그거 공격하지 마시오, 그거 하시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최근에 중국 그 공산당 기관지에서 그 입장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핵무기 제거를 위한 공격,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는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미국이 진주할 때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말하자면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전 세계인의 시각인데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종북 좌파 세력만 그걸 모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언론들이 종북 좌파한테 점령당한 저 언론들이 이 명백한 역사적 현실을 또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감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에 커다란 불행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러면은 북한 공격이 일어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공격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지 거꾸로 북한 주민에게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물론이죠. 예, 이것은 대단한 우리 통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한 혹이에요.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2017년은 제가 볼 때 한국의 안보 환경이 바뀌는 1953년 이후에 지금까지 60년 내지 70년 동안 내려져 왔던 소위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안보 환경이 이번에 환경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2017년부터. 따라서 이제부터는 북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북한의 트럼프의 북한 공격은 하나의 받아들여 수용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말라고 해서 막 그만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 북한 주민들의 해방이라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70년 동안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염원했던 그러한 북한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참 기다리던 자유와 민주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서포트를 해주고 도와줄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북한 해방, 예, 북한 주민 해방, 북한 정권의 붕괴로 가는 이게 세계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역사적인 그렇죠. 필연적인 사실인데 이 대세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은 반대. 북한을 주적으로도 간주하지 않겠다는 정부들로 서면 이 대세에서 전혀 대세를 거슬릴 힘을 없고 그죠? 대세를 영주시킬 힘을 없잖아요. 소외당합니다. 여기서 따돌림 당해가지고 아주 웃기는 처지로 세계의 고아가 돼요. 고아가 되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국제적 현실을 갖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별 쟁점도 안 됐습니다. 팩트가 안 됩니다. 변수도 아니에요. 이슈도 안 돼요. 그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만. 우리가 국방을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수 세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절실한 문제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는. 참. 기본 생존 조건은 생각 안 하고. 살고 죽는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어떤 뭐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생사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건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진짜 국민적인 안전불감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이러한 국민 전체의 국가 전체의 안전 문제에 대한 불감증 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불행한 사태가 옵니다. 말씀한 대로 세계의 흐름에서 소외당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이 외톨이가 되면요 한국은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만일에 여기서 제외되면 미국이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 북한 공격을 단행했을 때 한국은 제외됩니다. 철저하게 제외될 것이고 결국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또는 세계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무역 시장에서 배제됩니다. 그렇죠. 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거를 한국의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빨리 똑바로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지금 나온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말하자면 집권하면은 극우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고 한다든지 뭐 가짜 보수를 불태운다든지 하는 또는 소위 적폐청산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든지 그것도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사법 처리가 끝난 4대강 사업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를 다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 세계 대세에 흘러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반대가 방향이에요. 반대로 갈 뿐만 아니라, 탄핵 주도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은 국가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변조 내지 변경이 일어날 것이고,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했던 해양문화권에서의 그동안의 한국의 성공을 보장했던 70년 동안의 국가 진로가 동시에 바뀌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 이런 쪽으로 갈 거냐 말 거냐가 이번 선거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지난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도 전혀 다른 거예요. 가장 절실한 선거입니다. 절실한 선거인데, 절실한 선거예요. 선거인데 아까 그 홍준표 씨의 그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태극기 집회 1월, 2월, 3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면서 예. 공통분모가 한국은 이거 과거 시험 쳐서 합격된 사람이 조선을 망쳤듯이 한국은 시험 쳐서 기자시험, 사법시험 쳐서 합격된 사람이 신종 양반계급 형성해가지고 선동 언론 만들고 귀족논조 만들고 정치검찰 만들고 양반 같은 판사들 만들어가지고 또 제왕적 국회의원들 만들어서 이런 탄핵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좌파하고 싸운, 그리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나 너무나 조직 운영에 취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방에 넣고 벌린 이 선거판에서 홍준표 후보라는 사람이 그 문제의식을 딱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특권층을 타도하겠다고. 또 검사 출신이 하기 어려운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냉정하게 오늘 발표된 이 마지막 여론조사 수치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결과냐. 문재인 40%, 안철수, 홍준표 같아져 버렸습니다. 한 20%대로 같아져 버렸다.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이게 과연 뒤집어질 수 있느냐. 뒤집어진다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을 한 4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보다 2배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6일밖에 안 남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치, 지금 언론을 저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여론조사 이런 거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히 저는 현명한 국민들이라고 끝까지 믿습니다. 이번에 이 언론이 감추고 있지만 탄핵의 진실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세계 정세 내지는 북한의 실체에 대한 그러한 미국 북한 공격의 실체에 대한 문제도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언론이 감추고 있지만 조금씩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한이라도 열심히 SNS를 통해서 우리 태극기 우파 또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또 잠자고 있었던 이러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과 또는 많은 시민들이 진실을 깨닫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 이 지지율만큼 중요한 게 투표율이거든요. 예, 투표율. 투표율이 상당히 이 승패에 더불어 한 5%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타이트한 레이스에서는 투표율이 결정적인데, 예컨대 지난 2012년 선거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약 77%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투표율이 높았기 특히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그날 오후에 많이 몰려가서. 그 다음에 그거가 좀 반대가 2007년 선거에서는 누가 봐도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된다고 해놓으니까 서로 투표장에 나갈 동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투표율이 64%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누구를 찍든지
그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총구에서 나왔지만 지금 권력은 투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에서 나오는 거죠. 표 하나를 그렇습니다. 안 쓴다는 거죠. 총 한 방 안 당기는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잘 소화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투표를 높여야 되겠고 저는 또 이게 뭐 아무리 선거 결과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날로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은 아닐 테니까 그 이후에 저는 보수란 말도 좀 깝깝한 말처럼 들립니다. 보수 우파보다는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통일 문제로서 통일을 가지고 우리가 가른다면은 저는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이제 지향해야 될 게 자유통일 세력이고 자유통일 세력의 본질은 노예처럼 사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거니까 북한 노예 해방 전쟁이에요. 그 남북 전쟁과 같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수의 궁극적인 가치로 놓고 저는 앞으로 보수 우파 이걸 떠나서 보수 우파라면 억울한 게 소위 진보 좌파를 반토막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 세력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이 다 자유통일 김정은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김정은과 종북 아닌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라는 맞습니다. 크게 묶는 그래서 보수적 사상과 전략과 논리를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공감이고요. 한 가지 제가 그냥 보탬 말씀을 드린다면 법치입니다. 법치죠. 결국은 법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이념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나고 또 이러려면은 진보도 되고 보수도 좋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좌든 우든 좋은데 진보 좌파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보수 우파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치가 이념을 통합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법치는 북극성이라고 표준점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안철수를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법치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요. 법치를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법치 위에 이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치 위에 계급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치 위에다 이념을 놓고 법치 위에다 계급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아니면 안철수 씨 같은 사람 제가 볼 때는 법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안 됩니다. 법이라는 건 절대적 기준이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된다고 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법치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주의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법치주의의 정신 위에서 자유통일은 목표고 방법은 법치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것이 새로운 보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향해야 될 하나의 우리들의 목표다. 또 우리들의 어떤 국정 어떤 지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소위 조원진 후보라고 이렇게 열렬히 아직도 그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래서 집회도 하고 홍준표 후보를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알아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지만 저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살리려면은 득표력이 좋은 소위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보수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최선이 아니면 자선을 택해야 돼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린다는 그 한 가지 점에만 너무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돼야 살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살리냐? 간단합니다. 공소기각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혐의는 그 뇌물죄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기소한 거에서 구속과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검찰 지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본부장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검찰 지휘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 지휘권을 대통령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검찰은요 사법부가 아닙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소위 구속권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특히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또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요 사법 정책의 문제예요. 그거는 검찰의 어떤 그거하고 틀려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연히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에게는 사면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면하고 공소기각하고를 구별해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 씨를 사면한다 이러는데 사면이라고 하는 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한테만 그렇죠.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 확정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사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박 대통령을 구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팽이자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공소기각을 해야 돼요. 근데 공소기각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당선을 시켜놔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박 대통령을 구하는데 제가 아무리 좀 이렇게 후하게 보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려고 그래도 조원진 후보가 지금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절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눈을 떠야 됩니다. 감정을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꼭 조원진 후보만 대통령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홍준표 후보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 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또 결단력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길입니다. 조원진 후보를 찍는 거는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못 살립니다. 이 점을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빨리 깨닫고 홍준표 후보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 때 태극기로 뭉치자, 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으로 이기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보수 세력이 가장 비판을 많이 해야 될 문재인 후보 비판을 소홀히 하고 상호 비판을 많이 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죠. 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정치적 적과 싸우는 데보다 동지끼리 싸우는데 더 시간을 많이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반성할 점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다고 아까 이제 우리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쓰셨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걸 죽은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시려고 나오셨는데 법치를 세우면은 모든 이념 문제 이것도 이 법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고. 예,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여기에 법치의 바탕은 역시 사실이라 해야 된다. 그 진실입니다. 예, 그 진실이죠. 그래서 순서로 하면은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고 그렇죠. 그런 정의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 정의, 자유. 요게 세계 합친 거죠. 그렇죠. 세계가 어느 나라의 보수주의도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기자니까 또 이 사실을 수호하는데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까 우종천 기자 말씀하셨지만은 우종천 기자라는 아주 맹렬한 기자가 지금 이 최수질 사건의 본질을 계속 이제 파헤치고 있습니다. 조갑지닷컴에 싣고 있는데 그건 뭐 우리 언론이 다 무시했거나 왜곡했던 진실이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8명을 상대로 고발하셨죠? 정신적 예,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집단소송도 했습니다. 480명이 같이 하고 480명이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30만 원씩 청구하고 그건 뭐 저 배당도 됐습니다. 저쪽에서 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판에 이 탄핵의 의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금 투표장에 나가는데 그렇죠. 그래도 김평우 변호사님 돌아오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야말로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그 민중혁명적인 정변적인 요소를 잘 드러내는 거라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 시청자께서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투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